네, 안녕하십니까. 윤영순입니다. 원장님 두 분께서는 개회사를 해주셨고, 사실 함께 준비했던 일 주체로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여러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시고 또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안관수 실장님 또 많은 선생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오늘 이 자체보다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의미가 더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보건학자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특히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나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한 반응들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김동현 선생님께서는 아까 저에게 이제 많은 신세를 졌다고 감사의 말씀을 주셨지만, 역으로 제가 오히려 왜 지금 시점에서 위기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를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래픽을 좀 넣어서 좀 이렇게 그림도 함께 넣어서 전달하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엄중한 시간일수록 더더욱 더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위기소통이라고 하는 전략과 방안 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제 발표의 전체 메시지인데, 그거를 앞에서 받쳐주시는 지금의 그 현황 진단과 그리고 앞으로의 할 일들, 또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과업들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0분이라고 발표 시간을 생각해서 2개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20분으로 줄여주셨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고 한 5분 정도 지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따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보여드릴 텐데, 저는 제목을 반복인가 극복인가라고 잡았습니다. 아까 김동희 교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보건학자라면, 그리고 아까 청중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건학자라면 당시의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이 수치감과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도대체 이 나라의 보건학자로서 뭘 했느냐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각성을 안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각성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사회의 대응이고, 개인의 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개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번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초기 한 달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같은 문제의 반복을, 아까 피해 최소화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극복의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아니면 아까 김동현 선생님 말씀처럼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템플릿을 가지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기법들 내지는 어떤 이론적인 틀 2개를 갖고 와 보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상황이 지금 위기 상황인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 위기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어도 다음에 4가지 측면들을 차분하게, 아무리 바쁘고 긴박해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부는, 그리고 보건당국은 지금 현재 어떤 대책들, 우리 말로는 아마 대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대책들을 어떤 논리와 근거로 해왔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를 향해서 어떤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제공해 왔는가, 그리고 시민사회, 이때의 시민사회는 언론과 각종 단체들,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 프로그램과 이 메시지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아주 중요하게도 어떤 기대들을 하고 있는가. 좋은 정부, 아까 청중도 말씀하셨지만은 정권이 누구냐, 이게 보수냐 진보냐, A라는 사람이냐 B라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바이러스가 됐던 간에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효능감이 있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는 경험들을 제공해 줄 때 우리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크게 5가지의 위기관리, 아까 김동현 교수님께서도 위기관리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십 말씀을 또 정기현 원장님께서 하셨었고요. 그래서 위기관리 리더십의 5가지 항목은 머릿속에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국립중앙의료원도 물론이지만 보건당국의 많은 리더들은 스스로 지금 내가 이 5가지 과제 중에서 뭐가 빠져있고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면 전문가 집단 내지는 과학 집단하고는 무엇을 함께 의뢰해야 되고, 시민의 풀뿌리 조직들에게는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느냐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빠르게 숙지가 돼서 시뮬레이션 되지 않으면 늘 써왔거나 뭐 CDC나 아니면 WHO의 고정된 이 원 시나리오가 다른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속하게 해라, 정확하게 하라,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머무르게 되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 형성. 예컨대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발생으로 알려진 순간 그동안 해왔던 이해 형성은 판을 바꿔서 다시 차분하게 이 보건당국과 전문가 집단은 이해 형성을 도와줘야 됩니다. 시민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말하자면 위기 커뮤니케이션이고 위기 소통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초점, 목표, 이가 뭔지에 대해서 위기 소통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사실 오늘 제 발표의 시작은 책무성과 학습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할들을 5개는 순환을 저는 그림을 마치 일렬로 놨지만 사실은 원을 그리고 있고 우리는 지난번 메르스 때의 책무성과 그 다음에 남긴 교훈과 실제로 변한 정도에 따라 지금의 이해 형성과 의사결정과 의미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로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백서도 많았었고 아주 가시적인 변화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면 확진자분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공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대표에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를 통해서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그 메르스라는 경험이 우리 사회에 준 결과인 것이죠. 또한 그 예방법에 기초해서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정부가 벌이고 있는 대책들,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지금 쓰고 있는 대책들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메르스 때를 기점으로 정비가 되고 개선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메르스라고 하는 상황에 맞춰져 있었던 학습이었기 때문에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 분명히 많이 변했는데 그게 대체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변동 내지는 이런 병원 감염을 중심으로 한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는 저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비교적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 순간 아까 김동현 교수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던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해당되는 그 부분, 즉 우리가 지난 사태로부터 학습했고 변화시켰던 범위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과연 배운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우리가 대체 뭘 바꿨단 말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 심리 그리고 굉장히 이 자신감이 없는 그런 평가들 혹은 불만과 갈등들을 키울 수가 있다는 점에서 항상 지금이 다음을 결정한다라는 태도로 지금의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김동현 교수님께서도 민간의료기관과의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메르스 때 우리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들을 했고 또 당시에 자가격리를 오래 하셨거나 사망을 하셨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일부 책임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서로 다른 기대와 서로 다른 이해가 완전하지는 어느 경우에는 않지만은 지금 당장 지금에 있어서 민간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게 협력을 부탁해야 될 때 사전에 만들어져 있었어야 될 신뢰 기반에 있어서는 충분하다 내지는 확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영역에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책무성과 학습을 기준으로 이해 형성 단계로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아까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통해서 코로나19는 다른 유사한 감염의 상황에 비해서 치명률이 높지 않다 혹은 전염력은 높지만 굉장히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정보들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뒤에 주영기 교수님의 토론 자료에서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빠른 언론의 보도량과 굉장히 강력했던 언론의 많은 그 보도의 질 혹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타오르는 크라이시스, 즉 아주 빠르게 타오르는 위기 프레임을 형성할 수가 있었고요. 흥미롭게도 메르스와 다른 점들을 간과해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WHO가 예전 같으면 그 권고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수용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의 CDC는 단호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는데 WHO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계를 뛰어넘는 트랜스바운더리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는 위기 양상을 떼고 있다는 점도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혹은 방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를 만약에 의문하신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가 어떤 식의 의미를 어떤 식의 이해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아주 이전과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설문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문헌에서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부 전문가들이나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들은 이 위기를 형성하는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와 인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내다보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1월 20일부터 2월 9일 사이 저희는 이때 1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확진자가 보도되고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고, 그리고 우한에서 교민들을 1차로 수송을 해왔었죠. 그리고 드디어 2월 4일 우리 정부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요때 당연하겠지만 이미 뒤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처음 낯선,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었고 원하지 않았던 어떤 뭔가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유발하는 사안이, 그것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일으키는 감정 촉발이 클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의 2차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점인데요. 이때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만 보시더라도 5일 동안 확진자가 0명이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만 마음이 좀 놓이고, 이대로 수습이 되는가?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가? 이랬던 시점이죠. 게다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시점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듯이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고정값이나 상수가 아니라 방역을 둘러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부를 비롯한 전문가 내지는 고위 공무원들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주고받는 결과라는 점들을 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환자가 한 명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한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인, 저는 종교가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일상적으로 다녔던 이 종교 활동 속에서, 그리고 이 입원 환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지는 요양의 돌봄의 기관이라는 곳에서, 무엇보다 제가 과로 잘못 썼는데, 노인들이 즐겨 이용하시는 복지관에서, 즉 지역사회라고 하는 열쇠말이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게 내 일, 나에게 닥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식이 엄청나게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벌어졌죠. 저희는 아직 3차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기획을 해서 과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어떤 센스 메이킹, 이해를 형성해주고, 그때 지도자나 리더들은 나를 향해서 어떤 서사,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이번에도 망했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인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2월 첫째 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만약에 설문의 결과를 다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2월 첫째 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 조사를 해보니 메르스 때에 비해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다, 방역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다에 대한 평가의 수준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비해서 코로나19가 중증도가 낮고, 그리고 치료 결과도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에서 의료 내지 치료를, 그리고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 아주 뚜렷한 이번 메르스 대비 신종 코로나 내지는 코로나19의 변화는 온 국민이, 농담으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다고. 정말로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문제일 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아무리 PR을 해도 잘 되지 않았던 마스크 쓰기가 거의 10중에 9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10중에 9명이 손을 씻는 엄청난 예방행위 실천율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당시의 우한폐렴, 그리고 신종 코로나로 불리웠던 당시의 그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매우 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정보를 찾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반면에 아주 뚜렷하게 둘째 주에 접어들고 방역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수습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민들의 태도는 보다 호의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심각성 인식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첫 주에 비해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를 안 할 것 같았지만 제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굉장히 올라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냥 하나 안 하나 사실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거를 하면은 바이러스를 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학술적으로 입증된 효능감의 점수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이라고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바람직하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사회가 상당한 학습 효과 혹은 효능감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새로운 국면이라고 보여드렸던 그 결과, 그리고 2번 있었던 조사 결과를 내다보니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아마도 다음 주 혹은 그 주간에 한번 인식조사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감정 촉발이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한번 떨어졌던 위험인식이 올라가게 되면 그건 이따 보여드릴 것처럼 지나치게 높은 위험인식은 공적 신뢰를 낮추고 집단 효능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떨어졌던 위험인식이 크게 솟게 되면 공적 신뢰나 집단 효능감은 뒤에 보여드릴 우리 사회의 이 심리 방역에 굉장히 소중한 요인입니다. 근데 그 요인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마스크는 물론 기본인데 거기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의,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는 그런 심리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앞에서 김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최소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의 실효를 내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겁니다. 만약에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확진자 숫자가 별로 없고 그리고 치명률이 낮았을 때에, 그런데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매우 높으면 왼쪽 위에 있는 저 감정 촉발을 조심하면 됩니다. 그 감정 촉발에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소통 전략은 캄다운하자, 우리 이제 너무 우려하지 말자,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말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제로 점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아무리 전문가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도 사람이 죽었대, 그것도 여러 명이나, 만약에 이게 확장이 되게 되면 이건 단순히 이제 가라앉히자, 불안하지 말자의 문제나 괜찮을 거야, 해결될 거야, 종식될 거야 라는 그런 말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저 라이틀리란 말인데, 국민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보이게 되면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그런데 이 정당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효능감을 가지고, 여기 영어로 써놨지만 중요한 걸 뒤에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전략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이제 더 이상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지 말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보여내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적절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자는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어떤 국민 홍보나 아니면 그런 소통이 아니라 저 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공적으로 인포메이션 오피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의 위험인식을 계속해서 조사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국민들이 지금 빈약하다고 느끼는 정보가 뭐고 크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정보가 뭔지를 선별해서 이거에 대응해주는, 말하자면 즉각 심리방역팀, 즉각 위기소통팀 같은 것들을 발동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존의 정부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 소통 담당관들이 하시는 일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과업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동현 교수님께서도 발표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다루는 시스템을 관장하는, 그것을 관할하는 방역과 함께 지역사회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여건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심리적인 방역 체제를 짰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 과도한 공포나 아니면 지나친 서로 간의 배제와 차별과 혐오나 이런 것들 없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번 조사도 이 관점에서 짰고, 그리고 수많은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한
다음의 요인들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심리박용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한 역학 방역과 함께 공동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위험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의 효능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이고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데 사회적 신뢰입니다. 하지만 효능감과 신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위험 인식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너무나 고양되어 있는 상태로 위험을 크게 보면 효능감과 신뢰를 낮추면 낮췄지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뒤에 결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들로서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문서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국민들의 바이러스 리터러시라고 제가 좀 쉬운 표현을 써봤었는데요. 방역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통계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생각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전 상당한 우려를 그러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피해 최소화 전략, 그러면 피해 최소화 전략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 뭔가 실패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그분들의 어떤 이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용어나 아니면 이 개념들을 착실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소통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위기소통 잘해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무 말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외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상당한 전문가와 상당한 이 축적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활용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였던가요? 서울대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셨죠.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아까 김동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안하니까 어딜 갈까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믿을 만한 병원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이제 상급종합병원이죠.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의 선별진료소로 심지어는 저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감염병상 서로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지 되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조차도 쏠림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심리방역이지, 단순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 너무 과도한 불안은 좋지 않다를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심리방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가짜뉴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한 언론정보학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가짜뉴스의 극복은 좋은 정보 그리고 진실된 정보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짜뉴스냐를 찾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어떤 필요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할 일이요, 우리 언론과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실무자와 학자 그리고 보건학과 수많은 공공보건 의료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 앞에서 저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까 바이러스 리터러시라고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더 양산을 해서, 즉 양질의 정보가 아주 좋지 않은 질의 정보 내지는 잘못된 정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렵다라는 감염병 용어가 어렵다는 것은 메르스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지적인데, 아까 음압병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 밀집된 응급실 개선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이걸 위해서 뭘 얼마나 했느냐를 생각하면 위기소통 중요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투자가 너무 없었습니다. 또 이미 당장 나오고 있지만 지금 대구 지역을 뭐 봉쇄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패닉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개인의 탓을 돌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편가르기를 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의 위기소통 콘텐츠와 위기소통의 양과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각 그 건물마다 중국이라든지 다녀온 사람들은 2주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금지 표지판은 붙지만, 반면에 제가 속한 단과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대구에서의 일이 남일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의 이슈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학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안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부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그냥 회람해서 교수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응급 상황일 때 내지는 위기 상황일 때 각각의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이 내지는 기본 조직들이 뭘 대비해야 되고 아까 김도현 선생님께서 조금 다양하게 설명하셨죠. 준비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는 뭐고 반응은 뭐고 그걸 위한 역량은 뭐고 이걸 평가하는 틀을 다음과 같이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적도 있고요. 이미 그게 학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표도 됐는데 아까 청중께서 주셨던 지적처럼 반성해야 될 점은 이걸 정말 끈질기게 이걸 안 했을 때 앞으로 또 감염병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경각심을 그리고 실제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내면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오늘 이제 원장님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실장님 그리고 기자분들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유럽의 학자들은 바로 2019년에도 나왔던 글인데요. 아까 김도현 선생님께서 저는 전체 슬라이드의 핵심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이해할까? 그러니까 감염병 바이러스의 감염의 현황에 따라서 이동한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조심스럽다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조차도 그런 약간은 낙관하지 못하는 점들이 과연 이거를 왜 빨리 전면 통제 안 하냐, 왜 모두 다 격리 안 시키냐, 왜 다 처벌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 참고할 만한 몇 가지를 이제 수십 년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위 공무원들은 절대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결과의 약속을 쉽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모른다 안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서 지금 이 상황에 안에 원래 있는 불확실성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연구들을 해오면서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설명할까. 두 개가 꼭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불확실하다고 말하면 자신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문제.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실제 상황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복잡함을 단순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질문이라든지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복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적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한 발이라도 나가야지 뒤돌아가고 되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건 심지어 인류학자들도 얘기했고 심리학자도 얘기했는데 땜질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땜질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전문가나 학자들의 힘이 이 대목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능력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많은 과학자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입국을 완전 금지를 할 거냐 부분 금지를 할 거냐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시뮬레이션한 연구 결과 발표를 보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만 명을 막았을 때와 5만 명을 막았을 때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동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의 전략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이것도 여기는 뭐 다르고 넘어가지만 제발 좀 지금의 상황이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얼마든지 특정한 불확실성이 폭발해서 이번에 확진자 급증의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부분의 도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지금의 상황하고 조사 결과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보여드린 것처럼 2주간의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뭐 메르스 때 그랬지 뭐 이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 3주씩에 한 번씩의 조사를 하기는 매우 당연히 개인 교수나 개인 연구자는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보건당국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결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쭉 가셔서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대응 대비 지금 우리 사회의 죄송합니다. 20일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평가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쭉 보시면 우리 사회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도 10중에 6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대답도 10중에 5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이제 44.1%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영역별로 쪼개보면, 이게 이제 보건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영역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일부는 긍정 점수가 부정 점수를 넘어서고 일부는 부정 점수가 긍정을 넘어서는데, 주의할 것은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것들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지금 대구에서의 확진자 늘어난 문제나 아니면 군대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에서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중앙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조율, 즉 전반적으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대목에서 이미 처음에 우리가 조사했던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 내용들은 부정이 긍정을 앞서고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다시 3차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점수가 더욱 부정적 평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대로의 순서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믿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검역, 방역, 그리고 치료와 같은 점들입니다.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의 신뢰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은 그것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 환자의 돌봄에 대해서 상당히 양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에 저희는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많은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확진자가 닷새째나 나오지 않으며 해외에서의 많은 평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던 것의 반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신속 정확에 있어서는 점수가 좋습니다. 반면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낮은 퍼센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투명이 뭘까? 진짜로 정부가 뭘 숨겨서, 내지는 실제로 어떤 중수본이나 방역본부가 뭘 다른 속내를 갖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여나 의견 수렴이 없으면, 많은 문헌들이 말해왔지만 위기 상황에서 참여와 의견이 수렴됐다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뭔가 있다,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여력이 없을 걸 알지만, 지금 우리 이 감염의 대응의 주체분들은 의견 수렴과 그리고 이 협력과 이 대화, 이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평가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때가 우한 교민 1차 수송했던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좋아서 저는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 라고 봤는데, 반면에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이죠.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에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여론에서 그 입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더 강도를 높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건 이런 정책을 결정했고 뭐 때문에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고에 대한 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더 수준을 올리고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장기 전략은 김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플로우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쩌면 국민도 다 알고 있고 바라는 거죠. 공공성 강화나 컨트롤 타워가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갖기를. 왜 안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물론 학자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찰하고 이번에는 우리 이걸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로 모아내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단 2주 만에 크게 변화시켜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은 전체의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별 차이가 납니다.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일상 변화를 크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1차에 비해서 2차를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룹이 조금 줄고, 큰 변화는 뭐냐면 중간층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많이 변했다가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쯤은 그게 가라앉는 경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뭐니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일상의 핵심은 예방행위일 것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메르스 1년 지나서 2016년도에 제가 조사한 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 이번 2월에 조사한 코로나19 때의 결과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숫자는 다행히도 그 격차가 앞에 것들에 비해서 마스크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다만, 저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각자도 생식으로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두려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에 비해서 2차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벗는다는 이제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적어도 여론조사 결과 내지는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효능과 여기 있네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단순히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이나마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위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별에 있어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특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인 경우에는 예방 행동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하도 마스크가 당시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안 쓰다가 확산한 다음에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70%를 차지하고요. 왜 쓰나?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 즉 효능감의 행위라는 거죠. 반면에 쓰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긴 했지만은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쓴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3주차에 조사하게 된다면 저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위험인식이 메인인데요. 위험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그 다음에 효능감, 기타 많은 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위험인식은 단순하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인지적인 면을 고루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해서 강조하고 싶었었는데 한동안 저는 이제 보건학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봤지만, 그리고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그 이름이 다르냐 같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죠. 저희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제 이미지를 하나 쓰라고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보통 개방형 질문은 응답이 뭐 반이나 나올까 말까인데 깜짝 놀란 게 997건 그리고 989건이라고 놀라운 숫자의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해당되는 처리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거르고, 예를 들면 우리는 단어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형용사나 이런 수사들을 다 지운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우한폐렴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간에 전체적으로 감염, 바이러스, 중국 이런 이미지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 명칭이, 질병의, 감염병의 명칭이 떠올리게 하는 특정한 단어의 크기, 그러니까 떠올리게 하는 어떤 이미지의 강도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우한폐렴이라고 우리가 통용을 하고 우한폐렴이라고 위기소통을 할 때에 중국을 떠올리게 하는 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을 때 중국을 떠올리게 하는 힘보다 큰 거죠. 이건 중국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감염병의 이름을 정할 때에는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안 그래도 감염병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높다면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방식의 선택지를 고민하고 WHO가 권했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외 안팎의,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을 간접적으로나마 위기소통에 참여시키는 노력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거를 보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맥락에서 우한폐렴이 떠올리는 부정적인 점수는 신종 코로나가 떠올리는 부정적인 것의 점수보다 훨씬은 아니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욱 부정적이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어떤 용어를 쓸 적에 내지는 어떤 캠페인을 벌일 적에 아니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적에 그 말을 듣고 동참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수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고, 이거를 당시 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불안이 높다라는 건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한 번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내용 중에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에서 나에게 던질 비난. 왜 이 비난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종교, 특정 인종,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나에게 되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 이런 정서와 더불어 메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현재 코로나19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하는데 중요한 레퍼런스죠. 준거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중에 9명이 메르스를 떠올리고 있었던 걸 보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앞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학습 효과에 좋은 예라면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무서울 거고 오래 갈 거고 심각할 거라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소통의
필요성, 위기소통의 노력의 중요성을 되살리게 하는, 뒷받침하는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어가서 제가 이제 놀라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에 비해서는 아니면 직접 그냥 물어보던 간에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 그러니까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12.7%에 비해서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피해가 아주 심각할 거다라는 응답이 74%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1차에 비해서 한 주가 지난 뒤에 쟀더니 다행히도 진정세는 보입니다만 여전히,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시면 74%에 비해서 57.3%로 진정이 된 건 다행이나 여전히 높습니다. 알려진 정보에 비하면. 역시 이 부분도 위기소통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예죠.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위험인식은 신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높이며 그 다음에 이제 그 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메르스에 비해서도 더 높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건데, 원인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감염 심각성의 이해 격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특화된 감정 촉발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온갖 노력을 정말 들여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대구에서 며칠 안에 상황이 통제가 되고 상황이 수습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 코로나19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 촉발 요인은 인 중에 하나인 통제 가능성이 작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쓸데없이 과장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그 감정으로부터 기인하는 행동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SES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코로나19의 경우는 정치 성향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아마도 오랜 동안 학술적으로 따져볼 일인데,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감염병 내지는 바이러스를 의학이나 과학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인 이슈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주영기 교수님 또 유현재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아마도 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보의 양, 그리고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보의 내용이 이렇게 요즘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개념이죠. 정보 감염이라고 표현하는 인포데믹스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김동현 선생님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건데, 우리 사회의 공공성 문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의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초민감한 위험인식, 또 굉장히 심각하게 이 코로나19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일하게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적어도 6가지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복잡한 거라는 거죠. 근데 복잡한 국민들의 정서와 심리와 인식을 단순하게 해가지고 정보를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뭐 이걸로 대응하려고 하시는 태도는 정말로 빨리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요거 이게 지금 그 한 병원에서 제가 조사를 했고요. 467명 정도의 의료, 이 중에 행정직이 한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간호사가 많습니다. 보면 의사간호사가 회색인데요.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은 코로나19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매우 그렇다가 50.1%인데 우리 국민들의 2월 첫째 주 응답이 74%, 조금 진정세인 57.3%라도 조금 높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촉발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두렵고 왜 불안하냐면 이게 통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 그리고 공포스럽다라는 것, 중요하게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지역사회 통제의 증거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게 내 문제로 닥치는 상태에서 효능감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여기 지금 나의 문제로 닥쳐서 생겨나는 감정 촉발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부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감염 가능성과 감염 심각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퍼센트로 나눠서 보더라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흥미로운 것은 메르스 때 1년 지나서 쟀을 때에는 그게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요. 제가 이제 리드를 했던, 총괄을 했던 다른 조사에서도 유일하게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겁니다. 뒤집어 약간 추정을 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보 탐색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인포데믹스 얘기를 왜 드렸냐면 거의 10중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직접, 보통 우리는
하루에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정보를 보는데 코로나19의 경우는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이건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는 데가 어디냐면 활용을 많이 하고 신뢰가 높은 건 전통 미디어 내지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저런 부분인데 혐오라든지 가짜뉴스는 아마도 어쩌면 저 왼쪽 하단에 있는 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위기소통이라고 하면 오른쪽을 생각하죠. 전통 미디어를. 근데 진짜로 우리가 장기전에 돌입하고 지역사회의 심리방역을 우려한다면 오늘 김기훈 대표님을 비롯한 혹은 김석호 교수님을 비롯한 사회적인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청취해야 될 의견들 중에 하나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데 직접 정보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더 위험하고 그 감염이 심각할 거라는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 좀 합의가 있는 거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자세한 내용은 유현재 선생님, 주영기 교수님 말씀에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혐오를 10중에 6이 보고 가짜뉴스를 10중에 4이 보고 이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뉴스의 의미가 뭡니까? 뉴스의 의미는 진정성이 있거나 유익하거나 혹은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허위를 확인한 뉴스를 10중에 4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 같은 커뮤니케이션 실무나 이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개입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포자를 이제 어떤 체벌하는 것은 정부나 제도, 법의 문제라고 한다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완전히 열려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미충족 정보가 꽤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고요. 특히나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맨날 나오는 것 같아도 저 이동 경로 그리고 맨날 물어보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건 저 3가지의 요인들이고 근데 어려운 점은 이것들이 굉장히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런 데 노출되는 전문가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 책임자분들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원리들을 좀 숙지하셔서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이거죠. 정보 이해력이 낮고 용어에 대해서 특히 선별진료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선별진료소를 잘 알지 못한다가 54.8%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의미도 있겠고 이 안에는 단 하나짜리 설문이었으니까 이번에 3차 때는 좀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건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건지 옆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의미를 모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 단계로 올린다 그러는데 심각이 뭔지 주의가 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점점점 커뮤니케이션 격차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신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질병관리본부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신뢰도 예전 메르스 때에 비하면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한 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해석은 다른 토론자분들과 발표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왜 중요하냐? 위험인식이 과도해지면 신뢰를 낮추고 신뢰가 낮은 사람들은 위험을 높게 보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추가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석권 선생님께서 좀 토론해 주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건 자 지금 자가격리를 한다. 그 다음에 선별진료를 통해서 빨리 이 피해 최소화 전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이를 돌보거나 하던 일을 맡기거나 할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전체의 저 정도 숫자가 그러니까 합치면 60% 정도가 없거나 한두 명인 거는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록 저는 하나의 이 설문의 한계상 한 가지밖에 물을 수가 없었는데 3차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물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고 그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은 넘어가는데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탁상우 박사님께서 토론문에서 이걸 언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방역과 관련해서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 김동현 교수님도 그 급한 회의 때문에 자리를 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방역이란 이름은 제가 아까 5개 요소를 묶은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이미 질본이라든지 복지부에 있는 소통관들과 함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아예 별도의 과제로 놓고 꾸준히 진행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만들어 달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모아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김도현 선생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 언론의 역할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학자분들께서 많이 하시고,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감염병 보도 권고안을 개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 보도의 권고안이 기자들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면 감염병 보도를 더 잘 보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리터러시 문제는 심리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즉각적인 방안이 좀 필요해서 저도 지금 어떤 참고를 드릴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